문제다린 신혜손입니다. 23년도 1회 제5과목 노동관계법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81번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에 제대 군인 및 전역 예정자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은 중요시 되어야 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에 근로복지공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했는데 이게 틀린 것이죠.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은 모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되어져요. 2번 틀렸고요. 3번에서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령에서 근로자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4번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서 양성, 향상, 전직 훈련으로 구분하고요. 꿰뚫어 보기를 참고해 보세요. 훈련 방법에 따른 구분은 집체, 현장, 원격, 혼합 훈련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여러 차례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82번 직업안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국외에서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외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니 우리 무신유등이라고 했었어요.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은 무신이니까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국외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외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해야 되는데 유등이라고 했으니까 등록하면 되는 것이다. 2번 맞네요. 3번에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직자를 소개받은 때에는 그 채용 여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되겠죠. 잘 소개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4번에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번이 이렇게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83번이요.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 법령상 근로자의 정의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세 가지 형태로 살펴볼 수 있어요. 3번에 보시죠.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 뭔가 좀 애잔한 느낌이 들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근로자라고 정의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이고요. 4번에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의한 것은 우리가 고국남이라고 했었어요. 좀 더 실리적인 이렇게 구분법이다. 근로자 정의다라고 했었는데 고국남에서 고는요. 고용정책기본법이고요. 국이 바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이고요. 남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이 고국남에 대한 이 고국남에서 근로자의 정의는 좀 더 실리적으로 실제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2번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좀 담백하단 말이에요. 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담백하고 좀 건조하다. 이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정의예요. 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정의를 따르는 법률들이 무진장 많단 말이에요.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기타 등등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가 먼저 이렇게 3번, 4번에 관한 걸 알아두면 나머지는 모두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1번.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에 비하여 짧은 자를 우리는 이렇게 단시간 근로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정의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일단 4번이 돼야 되겠죠. 84번. 고용보험법령상에서 다음 사례에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는 어떻게 되는가 했는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일단 가로축을 보시면 1년 미만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1년에서 3년 미만, 세 번째가 3년에서 5년 미만, 그리고 네 번째는 5년에서 10년 미만, 다섯 번째는 10년 이상 이렇게 가로축을 구분해 두시고요. 세로축은 50세 미만이냐 50세 이상이냐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은 당연히 50세 이상에 포함시켜 줘야 되겠죠. 50세 미만인 경우에 이게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가 120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모두 120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30일씩 올라요. 150 되고요. 여기 180 되고 210 되고 24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50세 이상이나 장애인일 때는 시작은 120으로 했지만 1년에서 3년 미만은 바로 60일이 쪄요. 180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 30일씩이요. 210, 240, 그 다음에 270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지금 여기서 장애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50세 이상으로 맞춤해 주면 되겠죠. A씨가 4년간 근무했다고 했으니까 3년에서 5년 바로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는 210일이 돼야 되겠죠. 85번 고용보험법령상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평균임금 아니에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 원으로 하고 그리고 7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 70만 원으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1번으로 나와요. 좀 기준이 좀 합리적이니까 좀 외우시긴 편해요. 86번 직업안정법의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에 고용서비스란 고용서비스 말 그대로예요.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직업안정기관은요. 직업안정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모집이라는 것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여기 와서 한번 일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적으로 직업소개 사업이 있죠? 직업소개소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모집이란 말이에요. 4번에 근로자 공급 사업이란 공급 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 여기까지는 맞는데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 파견 사업도 포함한다. 아니 근로자 파견 사업은 따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87번 남녀 고용평등과 1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근로자는 아까 고국남 했었죠?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고국남. 2번에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많이 나오는 지분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3번에 사업주는 유가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으면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의 12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다. 12시간 잘 봐두시기 바라고요. 4번에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하지 못한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하지 못한다. 이 내용은 맞아요. 하지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때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4번에 해고할 수 있다는 얘기죠. 4번의 내용이 바로 틀린 것이네요. 88번 남녀 고용평등과 1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해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서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한번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게 되면 최소한 1회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니까 4번이 이렇게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89번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예전에 2천만 원인데 올랐어요. 맞는 내용이고요. 이번에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서 알려주어야 한다. 당연히 맞는 내용이겠죠. 3번에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30일 이내가 아니고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주어야만 한다 아니에요. 알려줄 수 있다예요. 의무적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근로자가 그걸 의무적으로 알려줘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날짜는 15일 이내예요. 4번에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리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3번이 바로 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90번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을 보시면 정보 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뭐 당연하죠. 2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고요. 이것도 뭐 당연히 맞는 얘기들이에요. 3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둔다. 맞는 얘기이고요. 꿰뚫어 보기를 참고해 주세요. 4번에 위원회 임기는 2년이 아니고요. 3년이에요. 그리고 연임할 수 없다. 틀렸어요.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91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에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안 되겠죠. 2번에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고요. 3번에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4번에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2회 이상 아니 연 1회 이상 연 2회 이상 뭐 연 3회 연 10회 이렇게 하다 보면 성희롱 예방 교육만 하다가 시간 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회 이상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92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제조업의 고령자 기준 고용률은 제조업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1번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그 숫자를 고령자 기준 고용률로 정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100분의 3으로 이렇게 설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이렇게 좀 힘들지 않은 운수업이나 부동산 그리고 임대업에 관한 고령자 기준 고용률은 100분의 6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거. 제조업은 100분의 2, 보통은 100분의 3, 그리고 운수업,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은 100분의 6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1번이 돼야 되겠죠. 93번 고용보험법령상 심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중요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이 심사의 청구는요. 심사 청구는 둘로 나눠져요. 심사 청구는 둘로 나눠지는데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실업급여라든지 또는 육아휴직급여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 일반적인 어떤 급여에 관한 이런 상황들은요. 어디를 들러서 가야 되냐면 직업안정기관을 거쳐서 가요. 직업안정기관을 거쳐서 누구에게 간다?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렇게 청구할 수 있고요. 하지만 피보험 자격에 취득 및 상실에 관한 건은요. 어디를 거쳐서 가느냐? 근로복지공단을 거쳐서 바로 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두 개 상황을 잘 보세요. 피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대한 것은요. 근로복지공단을 거쳐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요. 어떤 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같은 이런 급여류는요, 직업 안정기간을 거쳐서 고용보험심사관으로 간다는 사실이요. 2번에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 중단에 관하여서 재판상의 청구로 보는 것이고요. 3번에 재심사 청구인은 법정 대리인 외에 자신의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아니 대리인으로 자신의 형제자매를 선임할 수 당연히 있죠. 4번에 고용보험심사관 원칙적으로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94번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 3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보시면 단결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근로자와 그 단체에게 부여된 단결체, 조직 및 활동, 가입, 존립, 보호 등을 위한 포괄적 개념이다. 단결권에 대한 정의예요. 1번 내용이 맞는 내용이고요. 2번에 단결권이 근로자 집단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추구하는 주체라면 단결권이요. 근로자 집단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추구하는 주체라면 단체 교섭권은 그 목적 활동이고 단체 협약은 그 결실이라고 보는 것이고 맞는 내용이죠. 3번에 단체 교섭의 범위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것으로서 단체 교섭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이 된다? 아니 단체 교섭이나 단체 행동권의 행사 주체는요 개인이 아니라 노동조합이에요. 좀 정리해서 보자면 단결권의 주체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고요. 그리고 단체 교섭이나 단체 행동권의 행사 주체는 노동조합이 되고 근로자 개인은 될 수 없어요. 4번에 단체 행동권의 보장은 개개의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으로서 시민법에 대한 중대한 수정을 의미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정답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3번이 답이 돼야 되겠어요. 95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령상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배우자 출산 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요. 2번에 사용한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은 무급하면 안 되죠. 유급, 월급 줘야 돼요. 유급으로 한다. 그래서 2번이 이렇게 틀린 내용이에요. 3번에 배우자 출산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도 당연히 그래야죠. 뭐 애 낳은 지 한 3년 됐는데 그때 출산 휴가 청구하면 안 되겠죠. 4번에 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1회에 한정해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 정답 2번이네요. 96번 고용보험 법령상에서 피보험 자격의 상실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피보험 자격의 상실일은요.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죠. 피보험 자격의 취득일은 어떤 상황이 발생한 바로 그날이라고 했었어요. 바로 그날이라고 했었고 이 어떤 취득일은 바로 그날이에요. 어떤 상황이 벌어진 바로 그날. 하지만 상실일은요. 좀 다른데요. 상실일은 바로 이 이직이나 사망한 날에는 바로 다음 날이 되는 것이에요. 이직이나 사망은 다음 날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그날로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외우기 편하게 해요. 이렇게 1번 보시기에 무슨 얘기인가 하면 피보험자가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 대상자가 바로 된 날, 바로 그날이잖아요. 1번 맞는 것이라니까요. 2번에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이 다음 날이라고 했죠. 피보험 자격 상실은 그 다음날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망한 날도 다음 날이란 말이에요. 4번에 보험 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 관계가 소멸한 바로 그날이 돼야 되겠죠. 다음 날은 바로 이직이나 사망한 날만 다음 날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바로 그날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97번 고용보험 법령상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 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에 3개월 동안 고용된 자는 일용 근로자에 해당한다. 일용 근로자는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일용 근로자라고 하고 3개월 동안 고용자는 일용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요. 3번에 이직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당연한 것이고요. 실업이라는 것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실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우리가 2번으로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98번 직업안정법령상 가로 안에 들어갈 공통적인 숫자는 무엇이냐?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해서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연장 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 3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3번이 정답이에요. 99번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상 재해 위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상 재해 위로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와 있어요. 1번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 위로금 지급해야 되겠죠. 2번에 위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가 재해 위로금을 부담하게 되고요. 3번에 위탁받은 자의 훈련시설의 결함이나 그 밖에 위탁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재해 위로금을 이럴 때는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위탁받은 자니까 수탁자죠. 수탁자가 재해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4번이 바로 틀렸어요. 재위로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을 재위로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건 평균 임금이래요. 평균 임금을 산업재해 보상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정해서 고시하는 최고 보상 기준 금액을 상한으로 하고 최고고 이렇게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은 최고 보상 기준 금액을 상한으로 했으니까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은 하한으로 정해야 되겠죠. 적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한으로 정한다라는 얘기예요. 100번에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실업급여는 일을 안 하죠. 일을 못해요. 그러면 돈 못 벌잖아요. 그럼 양치질을 못 하잖아요. 치약칫솔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구치쩔어 이렇게 나오죠. 구직급여 플러스 취업촉진수단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죠. 다시 한번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단으로 구성된다. 실업 돈 못 벌어 양치질 못해 구치쩔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취업촉진수당은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그리고 광역구직활동비, 그리고 이주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리해 볼게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취업촉진수당은 바로 이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조직관리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업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리해고수당은 해당되지 않겠네요. 강의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